그러면은 가격도 떨어지지만 전세가는 더 많이 떨어지니까 전세가는 낮아지겠죠. 그때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냐? 34%입니다. 그럼 지금의 전세가는 얼마냐?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2013년도에는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상승장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미래에셋증권 허혁재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 염려가 되는 부분, 이 집값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좀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값은 아직 안정됐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세값은 떨어지고 있죠. 벌집 순환 무형할 때 4국면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때 이 4국면에서는 전세값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세 가율 자체가 지금 낮아지겠죠. 만약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기자님. 네. 집값이 그냥 계속 고정이다. 우리는 고정 환율제 하는 것처럼 집값은 고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집값이 고정이다 그러면 전세값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요.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전세값은 그럼 이거 가치도 올라가지 않는 거 왜 사? 라고 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라갈 때는 집값이 바닥을 찍으면서 고정 침체기 막 있을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갑자기 V자 반등이 대대 상승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이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전세값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전세값 올라갈 기미도 아니고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반등 얘기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값은 당분간 좀 더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세가 멈출 거고요. 참 이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집값 떨어질 때 전세값이 떨어진 거 보면 왜 떨어지지 전세값은? 실수요자인데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집이 필요 없어지는 건가? 이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아파트를 많이 짓겠죠, 건설사들이. 근데 아파트를 인허가를 받고 신축을 하고 입주할 때 물량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 물량이 막 들어오실 때 보통 침체기로 빠집니다. 이게 침체기로 빠지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를 싸게라도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근데 전세 가격 하락이 현재 끝난 게 아니라면 참 걱정되는 게 최근에 이제 뉴스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전세 사기 당하는 그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은 거 보면 이게 진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이 전세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 또 이 상황들이 수습이 가능한 건지 이거 좀 궁금해요. 그거는 뭐 정부에서도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세제도 자체가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세제도라는 자체가 나빴으면 이렇게 오랜 동안 물론 우리나라의 되게 특이한 주거의 형태이긴 한데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었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지금같이 고금리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전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깡통 전세 위험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로 돈 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빌라는 보통 전세가율이 80에서 90%거든요. 네. 그럼 아파트도 떨어지면 20% 떨어지는데 이게 공정하게 10억 하는 빌라를 8억 5천에 전세 들어갔더라도 8억이 되면 이건 바로 깡통이 되거든요. 결국은 높은 전세가율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빌라는 언제든지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5월 16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 자체를 그냥 발언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기관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제도 영착륙을 시키기 위한 연구를 할 거고요. 네. 근데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또 나온 것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전세보증금을 제3기관에 맡겨놓는다라는 대안도 있던데 아니 그러면 누가 집주인이 전세를 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안은? 근데 전세라는 것 자체도 그냥 부채잖아요. 네. 근데 부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맡겨놓는다 해서 사실 문제가 될 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주인에서는 내가 그거를 부채지만 어딘가 또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내가 활용할 건데 라고 그때 법으로 강제하기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세가 월세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거냐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일단 월세화가 되게 되면은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유형 자체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네. 상가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공실 생기고 힘든데 주택 수요는 되게 풍부한 편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있으면은 크게 뭐 문제 없이 월세 잘 받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월세가 되게 되면은
투자할 수 있는 툴이 하나 생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반면에 전세를 살았던 분들은 거주의 안정성 높아질지 모르지만 부담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되면은 결국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질 겁니다. 근데 빌라는 가격이 안 오르니까 빌라가 아니고 결국 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서 지금의 1인 가구다라고 하게 되면 오피스텔 사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가족을 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청약을 좀 받아볼까 하는 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세 가격하고 관련돼서 혹시 이게 집값이 이제 오르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전세 가격이 선행 지표인지 선행 지표라면 이 신호는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존재합니까? 궁금해서. 선행 지표라기보다는 이 전세 가율을 갖고서 이제 투자를 언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전세가율이 60% 정도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가 저점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실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가격이 올랐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얼마냐? 딱 60%입니다. 네. 그리고 2008년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폭락할 때잖아요. 그러면 가율도 떨어지지만 전세가는 더 많이 떨어지니까 전세가율은 낮아지겠죠. 그때 전세가율이 몇 %냐? 34%입니다. 네. 지금의 전세가는 얼마냐? 2008년도에는 이게 34까지 내려갔었고요. 네. 조금 올라가고 2013년도에는 60%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상승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결국은 전세가율만 보고서 투자 시점을 잡을 수 있냐?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딱 60%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또 어떤 투자 수요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갭이 적으니까 근데 갭 투자하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 60%면은 어떤 아파트는 80%입니다. 네. 그럼 내가 10억 아파트 2억만 있으면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을 보는 거는 뭐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뭐 과거에 대해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60% 오면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뭐 60%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반등할 때 초기에 사는 게 아니라 그 60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 조금 더 기다렸다 이렇게 그쵸. 사는 게 매수의 도움이 시점인가요? 되죠. 예.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제 공급 부분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건설사들이 예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주를 피하고 있고 또 2, 3년 뒤에는 공급 불안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는 게 공급 불안이 오는 뭐 한 2, 3년 뒤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 불안은 뭐 서울은 이미 왔고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풍부한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무슨 되게 네. 복잡하죠. 네, 근데 이게 복잡한데요. 딱 얼핏 보면 맞아요. 근데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데요. 서울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틀립니다. 근데 실제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결국 언제냐? 가격이 올라갈 때예요. 그럼 지금은 왜 가격이 안 올라가냐? 사고 싶은 사람 적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 네. 가격 많이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이제 서울하고 광주하고 제주가 공급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파트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서울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서울은 적정 물량, 아까 말씀드린 인구의 0.5%의 물량으로 봤을 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 적정 물량이 41%밖에 공급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왜 문제가 안 되냐?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공급 부족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서울을 볼 때는 경기의 공급 물량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경기의 공급 물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오는 족족 팔리기 때문에 경기 물량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없이 쫙쫙 팔리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미분양이 생기고 그럴 때는 경기가 이제 발목을 좀 잡습니다. 네. 근데 경기의 공급 물량 자체가 올해하고 내년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2023년 되면은 경기도도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2025년 정도 되면은 정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장기 전망할 때 인구 문제를 말씀하신 분들도 많은데 인구 문제가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출생률 감소도 있고 학령인수 감소도 있지만 또 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참 복잡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시장의 인구 문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건 이건 상수예요. 이 상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국의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점을 찍었고요. 2021년부터 감소를 이미 하고 있고요. 2022년 합계 출산이 발표될 때 난리가 났었죠.
0.78명, 네. 전 세계 1등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네. 그러면 점점 빨라진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구론 갖고 얘기하면 되게 심플해요. 인구가 감소한다, 집에 대한 수요가 준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 하락론 말씀하실 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인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구 수예요. 근데 가구 수는 보통 인구가 감소하고서 가구 수가 감소하는 데까지 보통 2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게 되면은 전망한 게 가구 수는 2039년까지는 증가하고요. 2040년부터 감소합니다. 그럼 일단은 집에 대한 수요는 2039년까지는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040년부터는 그러면 대세 하락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대세 하락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분들은 뭐 제주도에 살고 싶어 할 거고 어떤 분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할 거고 어떤 분은 광주에 살고 싶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딜까요? 뭐 서울의 특정 지역이 생각납니다. 서울이죠. 네. 근데 서울이 뭐 살기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일하려고 사는 겁니다. 예, 경제활동 하려고 사는 거고요. 결국은 서울에 좋은 회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 수가 줄어든다. 이거를 전체적인 집값의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지역별 차별화가 점점 심화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차별화 여쭤보기 전에 먼저 가구 수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2039년까지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서울 지역은 조금 더 빨리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한 30년대 초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게 경제 상황이 좋아서 가구 수가 막 분화돼서 막 분가하고 그런 것도 있고 집값이 오르니까 일부러 빨리 더 가구에서 나가서 빨리 집을 빨리 분양받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 속도가 좀 빨랐는데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이거를 들거든요. 좀 보셔야 되는 게 서울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훨씬 먼저 감소했어요. 1000만 서울이 깨진 지가 오래됐고 이미 950만, 943만까지 떨어졌거든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것도 인구 주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서울 인구가 왜 줄까요? 경기도로 나가는 게 그쵸. 많겠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경기도로 나가요. 집값이 비싸서 아니면은 나는 자연환경 좋은 데서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요. 예전보다 서울의 가구 수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고 3.5인 가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5인 가구예요. 네. 가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세대원 수가 줄기 때문에 전체 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전체 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인구가 옛날에는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 943만 명인 겁니다. 그리고 집이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가구의 분화 속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차별화에서 이제 일본 사례를 저 이제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도쿄도 23구 우리나라 서울시에 해당되는 여기만 집값이 예전 버블 붕괴 이전으로 훨씬 더 초과해서 올랐고 나머지 지역들이 평균 내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회복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옛날보다도. 우리나라도 그러면 앞으로 이 차별화 이 사실은 너무 심하게 되는 건 또 좀 국가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는 좋지 않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본 같은 그런 단계를 밟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혁신도시도 만들고 세종시대를 만들면서 지방 분권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혁신도시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정부 기관만 가는 게 아니고 그 기관하고 연계된 기업들이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못 따라갔어요. 근데 기업들은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업들을 같이 보내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기업들 보내려면 글쎄요. 이거 인재가 몰려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업은 또 이제 돈을 버는 회사니까 세금 감면입니다. 법인세 5년 동안 안 내게 해줄게. 10년 동안 면제해줄게. 그러면서 가는 거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좀 더 그 지역이 활성화됐겠죠. 그래서 그거는 향후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의 집중도를 막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산업이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잘 나가고 자동차도 잘 나가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4차 산업이거든요. 근데 4차 산업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곳을 원하는데 그게 서울이거든요. 너무 외곽으로 나가면 인재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충청권이나 경기 외곽 쪽에 있는 이런 R&D 센터를 경기도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는 서울 안으로 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내가 대기업의 R&D 센터다라고 하니까 조금 멀어도 갔는데 요새는 그런 인력을 원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스타트업의 R&D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페이 더 줄 테니까 와. 라고 하게 되면 뺏기잖아요. 그러면 급여보다는 결국은 지역이 되게 중요해져. 그래서 이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사람이 결국은 생산하는 게 많아질수록 이 서울에 집중되는 건 좀 맞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수요 자체가 탄탄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은 무조건 사야 돼 이것보다는 우리가 서울은 회복 탄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당연히 떨어지는데 또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 네.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서울 아파트는 뭐 투자성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서울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좋은 곳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각자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니즈에 맞춰갖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뭐 떨어지긴 같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예. 도쿄도 이 상구만 확 예, 가격을 맞습니다. 회복한 것처럼 혹시라도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하기 쉽다. 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인구 구조 변화가 빨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인 단가의 세대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일본이 그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도쿄가 고민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나가면은 이 공기가 없어지면서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단가의 세대들, 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나 갈 생각 없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도쿄 공동화가 일어나겠다는 생각은 기후로 끝났고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도쿄 이런 식으로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경제한방에 이제 오셨던 전문가분들 중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대형과 소형을 놓고 예. 야, 최근에 대형 공급이 얼마나 적었는지 아느냐? 예. 앞으로 이제 좀 이제 방향이 이제 대형으로 간다. 아무리 예. 가구 수가 분화돼도 이 정도로 공급이 없는데라고 예. 보시는 분과 예. 아니다. 지금 예. 가구 수가 이렇게 분화되고 계속 하니까 결국은 예. 소형이가 더 계속 앞으로도 예. 유지될 거다. 어느 예. 쪽으로 보십니까? 이거는 되게 심플해요. 일단은 세대원 수가 줄게 되면은 소형 주택에 대한 니즈가 많겠죠. 그런데 대형 주택은 왜 이렇게 말씀하면은 세대원 수가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1인당 국민 소득이라든지 경제력은 좋아지거든요. 경제력이 좋아지면은 1인당 거주면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25평형이 있고 33평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25평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33평보다. 근데 지금은 25평형하고 33평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5평형을 살 돈도 있고 33평형을 살 돈도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33평을 사라 그래요. 그러면 25평을 살다 보면 좀 좁거든요. 좁으니까 또 이사해야 되고 귀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5평형에 대한 수요도 33평이 갈 거고요. 소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대원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아지면은 일본도 그랬거든요. 어떤 평형이 많아지냐? 30평대가 많아져요. 소형 평형이 줄어들고요. 대형 평형이 줄어듭니다. 인원 수가 줄어드니까 30평대, 세대원 수는 적지만 넓게 써야 되니까 30평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형 평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뭐냐면은 좋은이죠. 예를 들어 내가 압구정동이 뭐 좋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 압구정동에 들어갈 거야. 근데 압구정동에 들어갈 건데 나는 20평대 살 거야. 30평대 살 거야. 그러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평당 1억이 넘는데 당연히 넓은 평형 들어가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넓은 평형에 대한 수요는 결국은 비싼 지역입니다. 비싼 지역은 넓은 평형이에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뭐 50억, 100억, 120억, 뭐 최근에 120억 거래됐다는 기사도 있는데 150억 이 정도 되는 주택은 대부분 단독주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기업의 오너들이라든지 뭐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든지 단독주택 거의 잘 안 갑니다. 대형 평형으로 완성된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가거든요. 근데 33평형대의 니즈가 제일 크고요. 소형평을 줄고 대형평도 주는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40평대, 50평대까지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기 좋습니다. 결국 그 수요 자체가 가격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역별로 좀 차별화돼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허혁재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